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지구촌은 전쟁과 경기 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불투명한 새해를 맞고 있는데 올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가 그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공 행진과 이를 잡기 위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행진 등으로 개발도상국 경제가 크게 악화돼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역시 극심하게 이어지는 한 해가 될 전망인데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올해 미국 최대 현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향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심각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그러면 단연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게 언제 끝나느냐,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경제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제 작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꼭 1년이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 되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우는 이유는 역시 미국이 계속 뒷배를 봐주기 때문인데 인도주의적, 재정적, 군사적 각종 명목으로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한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시면 한국 돈으로 하면 64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쏟아부었죠.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64조가 넘는 돈을 지금 미국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 이런 미국의 어마어마한 뒷배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올해도 지난해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을 건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워싱턴 정치권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미지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존 허버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의 승리 확률은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신 있게 이겼다고 할 수 있는 확률은 10%도 채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긴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그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미국 지원이 줄어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방의회, 미국 그 워싱턴 연방의회 구도가 바뀌었다는 건데 지금 그 CNN도 지금 연방의회 소식 전하고 있죠. 과연 이제 케빈 맥카시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연방하원 의장에 오를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좀 관심사인데. 투표하게 돼 있죠. 네. 근데 뭐 사실 누가 하원 의장이 되건 간에 일단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거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오늘부터 연방하원 다수당으로서 이제 의회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부정적입니다. 지나치게 우크라이나에 좀 퍼주다가 미국 경제마저 나빠졌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우크라이나만 지원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계속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케빈 맥카시 그 유력한 연방하원 의장 후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공개를 비판했고요. 절대로 앞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에 그 연말 그 이제 지난해가 종료되기 전에 이곳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연방의회 연설까지 했는데 이런 깜짝 쇼를 한 이유도 역시 이제 연방의회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돌이 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유력한데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연설한 게 뭐 효과를 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러시아가 만들어내는 변수도 상당히 지금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핵 위협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건 미국과 유럽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러시아가 핵 위협을 하는데 그럼 같이 핵으로 맞서느냐? 그건 아니죠. 공멸이 될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핵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러시아를 달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경제적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경제적 악재가 계속되면 이제 세계 각국의 서방 국가도 국민들이 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이제 횟수로도 이제 1년이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전쟁을 끌고 갈 거냐는 비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고 요른 플레크 유럽연합의회 비서실장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실의 대표적인 그 유럽 전문가인데 요른 플레크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제 나오는 에너지 위기 또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까지 계속되면 이제 미국 국민이나 유럽 국민들이 이제 인내심이 바닥날 수 있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정치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렵다. 그 미국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유럽은 버티기 힘들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손을 놔버리면 미국 혼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계속 이 전쟁을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새로운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개발도상국의 경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이 네. 또 나왔습니다. 맞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건 뭐 사실 작년부터도 좀 나온 얘기인데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위기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 바로 이 국무부의 상무 비즈니스 특별대표 댄 네그리아 가 한 얘기고요. 현재 국무장관 정책기획실의 경제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국무부의 핵심 고위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이 댄 네그리아 대표가 개발도상국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불이행에 고비에 있다. 디폴트.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 이제 부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국가 부도를 부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개발도상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또 유럽 서방 국가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을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지금 내놨습니다. 네, 이미 지난해 부도난 국가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올해인데 그런 국가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세계 경제 전체에 정말 큰 부담이 네.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그 스리랑카가 디폴트 선언했죠. 지난해 4월에 스리랑카는 일찌감치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견디지 못해서 스리랑카는 디폴트 선언했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스리랑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 압박이 커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엔 그나마 스리랑카 한 나라로 그쳤지만 올해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그 디폴트를 부르는 국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디폴트 선언 직전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스리랑카 외환 보유고가 19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해서 결국 디폴트 불렀는데 지금 비슷한 그런 국가들이 많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은 개발도상국들의 디폴트 상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소득 국가, 중소득 국가 이런 국가들의 예. 채무 상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세계은행이 지난달 12월 6일 그 국제 채무 보고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2021년 기준으로 121개에 달하는 저소득 국가, 중소득 국가의 대외 채무가 약 9조 3천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치면 1경 1718조 원. 와우. 경 단위로 올라갑니다. 경 단위로. 네. 어마어마한 돈인데 10여 년 전인 2010년에 비해서 2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채 위험에 그러니까 그 디폴트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이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전 세계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그래요. 국가 이름을 좀 살펴보면 에콰도르, 레바논, 잠비아, 가나 같은 국가들은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너무 심각해 자기들로서는
이 위기를 못 태어나겠다. IMF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이미 했고요.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에티오피아 등도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이 디폴트 부르면 이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몇몇 나라들이 더 디폴트 부르면 그 부담이 금방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결국 미국도 어려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연방준비제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 인상할 것이고 또 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가다가는 정말 전 세계가 망하고 미국도 망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정책 전환이 지금 시급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올해 들어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돌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필두로 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올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로이드 휘트먼 과학정책계획 국장 보좌관 그 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오테크 센터의 선임 이사로 있습니다. 이 로이드 휘트먼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을 예측했는데 그 유럽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아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계 기업들은 곧 중국과 미국 시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 특히 올해 들어서 2023년 들어서 미중 갈등이 기술 패권 분야에서 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법으로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사실 미국이 법으로 중국을 규제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그랬고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뀐 다음에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로이드 휘트먼 지오테크 센터 선임 이사는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만들어서 Chips and Science Act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수출 통제 같은 조치도 좀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네, 법으로 중국을 규제하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좀 궁금한데 로이드 휘트먼이 그 이사의 분석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요즘 고전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사실은 뭐 중국에서 물건 만들다가 이 자동차 만들고 하다가 이렇게 자꾸만 미국이 강력하게 나가니까 못 만들고 또 만들지 못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힘들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미국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인구도 가장 많고. 근데 중국과 이렇게 미국이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척을 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기업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가장 큰 시장을 지금 시장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간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면 결국 미국의 경제가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물론 중국도 힘들어지지만 중국 못지않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일부 미국 사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기조가 이러니까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 중국에 밀착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고요.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경이 없잖아요. 이게 뭐 이 기술이라는 게 이거는 미국 기술이니까 미국만 쓰고 중국은 쓰면 안 돼.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뭐 틱톡도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고 하는데 모든 걸 그렇게 규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전 세계 각 기업들의 노하우와 능력이 결합된 결과가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 중에서 딱 중국 것만 따로 떼가지고 중국 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기술 중에서 중국 기술만 배제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여서 이렇게 과도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경우에는 분쟁만 증가시키고 결국 모두가 망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좀 지혜롭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과연 어떨런지. 올해가 이제 밝았는데 미국이 좀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른 모습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